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나우 시작합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6차 변론기일에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이 출석을 했죠. 윤석열 대통령 측은 곽종근 전 사령관의 진술이 계속 바뀐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국회 측은 전반적인 탄핵 소추 내용은 증명됐다고 평가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헌재에서 진실 공방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장에 취재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권준수 기자. 네, 헌법재판소입니다. 네, 끌어내라고 한 대상이 의원인지 인원인지 곽 전 사령관 진술을 두고 윤 대통령 측이 계속해서 지금 문제 제기를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가 어젯밤 변론기일이 모두 끝난 뒤에 기자들에게 곽종근 전 특수 전 사령관이 진술한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입장을 냈습니다. 곽 전 사령관이 윤 대통령으로부터 들은 내용은 인원을 끌어내라는 지시였다는 겁니다. 그 인원이라는 말을 곽 전 사령관이 국회의원으로 이해한 거라고 거듭 강조했는데요. 곽 전 사령관은 어제 정영식 헌법재판관 질문에도 윤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의원 단어를 직접 들은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무엇보다 이렇게 진술이 엇갈리면서 국회 측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한 게 맞느냐 이렇게 다시 한번 질문했는데 또 이에 대해서는 곽 전 사령관이 그렇다고 답하면서 혼란이 빚어졌습니다. 이 상황을 고려할 땐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었다는 건데요. 윤 대통령도 인원이란 단어를 쓴 적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곽 전 사령관의 표현이 달라진 점을 직접 문제 삼기도 했습니다. 국회 측에서는 탄핵 소추 내용은 증명이 됐다는 입장인데 앞으로 진실 공방이 커질 수 있겠군요. 맞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회 측은 곽 전 사령관의 증언에 있어서 이렇게 신빙성이 흔들릴 여지는 거의 없다는 입장입니다. 국회 측 대리인인 장순욱 변호사는 이 표현이 구체적으로 뭐가 됐든 이 초기 때부터 이제 곽 전 사령관의 입장이 이제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설명했는데요. 탄핵 소추단이 민주당 최기상 의원도 의결 종족수가 안 채워진 것 같다. 그리고 끄집어내라고 들었다 등 곽 전 사령관의 이제 증언이 대부분 중요한 내용은 입증됐다면서 탄핵 소추 사유가 이제 충분히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네, 결국은 헌법재판소 증인신문에서는 사실관계를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게 좀 어려워 보이는데 형사재판에서 다퉈야 할 부분이 많아지겠네요. 맞습니다. 이 곽종근 전 사령관뿐만 아니라 이렇게 이전에 증인으로 참여했던 이진우 전 수도방위 사령관 그리고 여인영 전 국군 방첩사령관 등 이제 사실관계 확인이 정확히 필요합니다. 이전 사령관과 여전 사령관은 그동안 지난 변론 기일에서 윤 대통령의 지시와 관련된 질문에 답변을 거부해 왔는데요. 검찰은 이전 사령관이 윤 대통령의 국회 진입 지시 내용이 담긴 차량의 블랙박스를 삭제하라 했다. 이렇게 수행 장교에게 지시를 내린 정황을 확보했습니다. 또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에 대해서도 주요 정치권 인사 체포조와 관련된 증거를 없애라고 한 정황을 포착했는데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포고령을 작성한 노트북을 파기하라고 지시를 내렸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있을 형사재판에서 전반적인 비상계엄 혐의가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주 헌법재판소 일정도 알아보죠. 탄핵 심판 변론기일 화요일에 다시 이어지죠. 맞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7차 변론 기일에는 신원식 국가안보실장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백종욱 국가정보원 3차장, 그리고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등이 증인으로 채택돼 있습니다. 이 신원식 실장의 경우 국회 측과 대통령 측이 모두 증인으로 신청한 인물인데요. 이 중앙선관위 점거와 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이 증인신문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하루 전인 오는 10일 월요일엔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한 것과 관련해 권한쟁의 사건의 변론이 재개됩니다. 이미 선고가 한번 연기된 만큼 중요한 내용을 이제 한번 쟁점을 다시 한번 정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오후 2시엔 헌재 정례 브리핑이 예정돼 있는데요. 최근 헌법재판소를 향한 이 비판적인 시선 등과 관련해서 입장을 다시 한번 밝힐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YTN 권유수입니다. 어제 탄핵 심판 과정에서 있었던 국회의원 체포 지시 여부를 둘러싼 진실 공방을 두고 여야는 상반된 반응을 내놓고 있습니다. 여당은 윤 대통령에게 불리한 증언을 했던 핵심 인물들의 발언이 달라졌다고 평가를 했고, 야당은 윤 대통령의 탄핵 공작 발언이 파렴치한 궤변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손효정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여당이 그동안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는 말을 좀 아꼈는데 어제 헌재 심리는 어떻게 평가를 했습니까? 네, 국민의힘은 대통령 탄핵 심판의 공개적인 평가는 자제하고 있지만 심리가 진행될수록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다고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특히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서 국회의원을 끄집어내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을 두고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등의 증언이 조금씩 엇갈리는 것에 주목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계엄 해제 표결을 저지했느냐가 탄핵 심판의 중요한 판단 요소인데 관련 증언이 조금씩 바뀌면서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김기현 의원은 자신의 SNS에 헌재 심판정과 국회 국조특위를 통해 핵심 증인의 기존 발언과 주장이 논리적으로 모순투성이라는 게 밝혀졌다고 적었고, 유형아 의원도 기억 오류와 오염된 기억으로 인한 사실 왜곡은 치명적인 판단 오류를 만들어낸다는 것이 새삼 확인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조금 전 윤 대통령을 접견한 윤석열 의원 역시 헌재에 나가보니 비상계엄 당시 상황이 곡해돼 있었다며 헌재에 나간 게 잘한 결정이라는 대통령의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다만 여당 내에서도 탄핵 심판의 낙관론을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 비윤계 의원은 YTN에 요원이냐 인원이냐 같은 발언을 두고 공방을 벌이는 건 큰 숲이 아니라 나무 하나만 바라보는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오히려 중도층은 대통령이 증인들의 발언을 적극적으로 반박하는 모습을 부정적으로 인식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민주당 반응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탄핵 심판 과정에서도 책임을 피하고 파렴치한 궤변을 늘어놓았다고 비난했습니다. 곽종근 전 사령관과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증언으로 탄핵 공작이 시작됐다는 윤 대통령의 발언을 특히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탄핵을 자초한 건 위헌 위법한 계엄을 벌인 윤 대통령 자신이라며 아무리 발버둥 쳐도 진실을 가릴 수 없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고민정 의원은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탄핵 공작과 같은 윤 대통령의 발언을 무겁게 평가하고 고민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이미 정상의 범주를 넘어섰다고 비난했습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태도에는 핵심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당 관계자는 YTN에 부정선거 의혹 등으로 반민주당 정서를 자극하며 여론조사에서 착시 효과를 일으키려는 목적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곽종근 전 사령관의 증언에는 여당과는 정반대로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는데요. 박범계 의원은 탄핵 심판에선 계엄 선포와 포고령, 국회와 중앙선관위 침탈 등이 쟁점인데 곽 전 사령관 증언으로서 8부 능선 정도까지 입증이 끝났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손효정입니다. 네, 오늘 민생대책 당정협의회가 열렸는데요. 관련해서 당정협의회 결과가 지금 속보로 들어왔습니다. 당정이 가족 돌봄 그리고 고립 은둔 청년 전담 지원 기관을 앞으로 확대하겠다 이런 계획을 발표했고요. 전국 24개소로 확대해서 운영하고 또 전국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협의회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여야 모두 최근에 민생 살리기, 민생 대책에 상당히 열을 올리고 있는 그런 분위기인데요. 오늘 비경제 분야 민생 대책 점검 당정협의회가 열렸고요. 가족 돌봄 그리고 고립운둔 청년 전담 지원 기관을 확대하겠다는 내용이 속보로 들어왔습니다. 추가 내용이 들어오는 대로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어제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증인에게 신문하는 것을 제안하자 윤 대통령은 귓속말과 메모로 재판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고 말한 곽종근 전 사령관의 말에는 황당하다는 듯 미소를 짓기도 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김현태 707 특임단장 신문이 진행된 오전 재판에서 윤 대통령은 대체로 눈을 감고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신문이 시작된 오후부터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대통령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던 곽 전 사령관을 빤히 응시하며 변호인에게 메모를 건네거나 귓속말을 하며 변론에 적극 관여했습니다. 특히 대통령과의 두 번째 통화에서 문을 부수고라도 들어가란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한 곽 전 사령관의 발언에는 어이가 없다는 듯 엷은 미소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문을 부수고서라도 들어가라는 말을 누구한테 들었습니까? 그건 대통령이 말씀하신 겁니다.
곽 전 사령관에게 공격적으로 반대 신문을 하는 변호인을 자제시키듯 팔을 툭툭 치거나 변호인의 발언을 정정하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장관이 이렇게 혼잣말을 하는 걸 드러냈지. 곽종근 사령관이 아니요, 이거 대통령 국방장관이 하신 말입니다. 네. 윤 대통령 측 증인으로 채택된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 신문대는 자리를 비웠는데 윤 대통령 측은 긴 재판으로 잠시 휴식한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 자존심은 대통령이라는 자세를 견지하려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서울구치소에서 윤 대통령을 접견한 뒤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이 이같이 말하며 의연한 모습을 보였다고 전했습니다. 또 헌법재판소에 나가보니 이런 식으로 곡해가 되어 있다는 점을 이제야 좀 알겠다며 헌재에 출석한 게 잘한 결정이라 생각한다는 취지로 말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충청과 호남 지역에 대설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전북 6개 시군에 대설경보가 발효됐습니다. 내일까지 최대 25cm가 넘는 많은 눈이 예보가 됐고 강풍을 동반한 눈보라에 한파까지 더해져 체감온도는 뚝 떨어졌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상곤 기자. 네, 충남 예산 신양면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이 기자 주변으로 눈이 많이 쌓인 모습이네요. 네, 눈은 내렸다가 그치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저희 취재팀은 2시간 전보다 서쪽으로 이동했는데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눈보라가 몰아쳤지만 지금은 소강 상태입니다. 강한 바람과 함께 눈이 내릴 때는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눈이 계속 내리고 영하권 날씨에 바람까지 강하게 불면서 온몸으로 느껴지는 추위는 매섭습니다. 대설특보는 전북을 중심으로 확대됐습니다. 고창과 부안, 김제와 순창 등 전북 6개 시군에 대설 경보가 발효됐습니다. 나머지 호남 지역과 충청 일부 지역에는 대설주의보와 함께 강풍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전북 부안 줄포면과 김제 진봉면에 15cm가 넘는 눈이 새로 쌓였고 충남 천안과 아산, 예산에도 10cm가 넘는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눈구름은 서해안에서 계속 내륙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오늘 오후까지 일부 지역에서는 시간당 3에서 5cm의 매우 강한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충청권과 전라 동부, 경상권에 내리는 눈은 오후에 대부분 그치겠지만 충남 서해안은 내일 아침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전북 서부는 내일 오후까지, 전남 서부와 제주는 내일 밤까지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 적설량은 충청권은 내일 아침까지 5에서 10cm, 많은 곳은 15cm 이상입니다. 주말까지 눈 소식이 이어지는 전북 서해안에는 최대 25cm의 눈이 쌓이겠습니다. 기상청은 한파로 내리는 눈이 그대로 얼면서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많겠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또 많은 눈으로 차가 고립될 가능성이 있다며 사전에 교통 상황을 확인하고 월동 장비 준비를 철저히 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충남 예산 신양면에서 YTN 이상곤입니다. 네,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 국회에서 교육사회 문화 분야의 민생대책 점검 당정협의회를 개최했고 그 결과를 일부 앞서 속보로 전해드렸는데요. 고 오유한나 사건, 그러니까 MBC에서 발생했던 프리랜서 관련된 기상캐스터 사건인데 이 사건에 대해서 고용노동부가 특별 감독을 검토하겠다라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이어서 관련 방지법을 발의하고 프리랜서와 플랫폼 근로자를 보호하겠다라는 내용의 소식입니다. 오늘 회의 안건은 이제 위기 청년 지원 시스템을 점검하고 또 직장 내 괴롭힘 대응을 방안, 그리고 부처별로 민생 대책을 마련하겠다라는 그런 주제로 열렸는데요. 앞서 가족 돌봄 그리고 고리 문둔 청년 전담 지원 기관을 확대하고 전국에 24개소로 확대 운영해 전국적으로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라는 속보를 전해드리기도 했습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국회에서 교육사회 문화 분야의 민생대책 점검 당정협의회가 개최가 됐는데요. 고 오유한나 사건과 관련해서 고용노동부 특별감독을 검토하겠다라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추가적인 내용이 들어오는 대로 더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은 눈이 그쳤지만 서해안과 제주에는 내일까지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주말까지 강추위가 이어지면서 눈이 곧바로 얼어붙을 것으로 보여 미끄럼 사고도 우려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기상 전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준영 기자, 지금 눈이 내리는 곳은 어디입니까? 네, 오늘 아침 수도권에 내리던 눈은 대부분 그쳤지만 충청과 호남 지방에는 다시 많은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레이더 모습을 보시면 찬 공기의 영향으로 서해에서 눈구름이 만들어진 뒤 한반도로 유입되고 있는데요. 서울에 눈을 뿌리던 구름은 내륙을 통과하면서 이미 소멸됐고 이후 서해에서 들어오는 구름은 남쪽으로 향하면서 충청과 호남 지역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서울에 내려졌던 대설주의보는 해제됐지만 경기 남부와 충청, 호남 지방을 중심으로 대설특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충청 지방은 15cm 이상, 호남 지방은 최고 25cm 이상, 제주 산지는 모레까지 최고 30cm의 많은 눈이 예상됩니다. 특히 충청과 남부 일부 지역에서는 오늘 오후부터 내일까지 시간당 3에서 5cm의 강한 눈이 집중되는 곳도 있을 것으로 보여서 피해가 우려됩니다. 네, 오늘 날씨도 무척 추운데 한파가 주말과 휴일에도 계속 이어진다고요? 네, 지금 시각이 낮 12시가 다 됐는데도 서울의 체감 온도는 영하 15도 안팎에 머물 정도로 무척 춥습니다. 전국적으로도 오늘 아침 기온은 영하 10도 아래, 낮 기온은 영하권에 머무는 추운 날씨가 종일 계속되고 있습니다. 서울 등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한파 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강원과 경기 지역은 기온이 영하 15도 안팎, 체감 온도는 영하 20도에 육박했습니다. 특히 오늘 오후 늦게부터는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내려와 찬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날씨도 더 추워지겠습니다. 현재 서울을 포함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 강풍특보가 내려지는 등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어서 날씨가 더 매섭게 느껴질 전망입니다. 특히 한파 때문에 눈이 내린 뒤 곧바로 얼어붙어서 빙판길 미끄럼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또 많은 눈이 쌓인 곳에서는 무거운 눈이 얼면서 시설물 피해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번 한파는 주말과 휴일까지 이어지다가 다음 주 월요일부터 기온이 점차 오름세로 돌아서면서 평년 기온을 회복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전준영입니다. 전국 곳곳에 대설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고속도로 곳곳에서 교통사고가 이어졌습니다. 네, 이 화면 보시면 오늘 새벽 5시 반쯤입니다. 중부 내륙선 충북 음성군 감곡면 부근에서 차량을 운반하는 화물차가 눈길에 미끄러진 건데요. 1, 2차로와 갓길을 모두 막았었습니다. 이 사고로 양평 방향으로 차량 운행이 모두 멈춰서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앞서서 새벽 5시 20분쯤에는 평택 제천선 제천 방향의 평택 분기점 근처에서 트레일러가 미끄러졌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 한 차선이 통제된 채 사고 수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새벽 5시 50분쯤입니다. 평택 제천선 평택 방향 금광 1터널 근처에서도 대형 화물차 한 대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오늘 새벽 5시 반쯤 경기 안성시 평택 제천고속도로 평택 방향 송탄 나들목 인근에서 트레일러 차량이 눈길에 미끄러져 분리됐습니다. 이 사고로 50대로 추정이 되는 운전자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제주 지역 강풍과 다른 지역의 궂은 날씨 탓에 제주공항 항공편 운항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제주공항 항공편은 다른 지역 공항 날씨의 영향으로 항공기 16편이 결항을 했고 오후 들어서는 제주 지역 강풍에 따른 결항이 빚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해뜰 날과 네 박자, 차표 한 장 등 수많은 트로트 명곡을 남겼던 가수죠. 송대관이 별세했습니다. 이 고인은 남진 나훈아에 이어서 1970년대 트로트 전성시대를 이끌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박순표 기자. 네, 문화부입니다. 이 트로트 가수 송대관 씨가 갑작스럽게 별세했군요. 그렇습니다. 해뜰 날 등으로 큰 인기를 누렸던 트로트 가수 송대관 씨가 별세했습니다. 향년 79세입니다. 송대관 씨의 소속사는 고인은 갑작스럽게 컨디션이 좋지 않아 서울대학교 병원에 입원 치료를 받고 있었고 치료 도중 심장마비로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평소에 특별한 지병이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것이 소속사의 설명입니다.
KBS 가요무대 제작진도 다음 주 출연이 예정돼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컨디션이 좋지 않아 출연을 미뤘다고 설명했습니다. 고 송대관 씨는 1967년 인정 많은 아저씨로 데뷔했고 1975년 해뜰 날이 큰 인기를 얻으면서 그의 가수왕에 올랐습니다. 이후 미국으로 건너가 잠시 가수 활동을 중단하기도 했습니다.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 1989년 혼자랍니다를 발표하며 재기에 성공했습니다. 이어 1989년 정 때문에 1992년 차표 한 장, 93년 큰 소리 뻥뻥, 1998년 네 박자, 그리고 2003년 고양이 남쪽 이레치 등을 히트시키며 제2의 전성기를 맞았습니다. 현철, 태진아, 서른도 등과 함께 트로트 4대 천왕으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특히 고인은 트로트가 발라드나 댄스 음악에 밀려나 있던 1990년대 이후 2000년대까지 꾸준히 활동하며 트로트의 명맥을 이어왔습니다. 때문에 현재 임영웅, 장민호 등으로 대표되는 제2의 트로트 전성시대의 밑바탕이 됐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고인의 빈소는 대학로에 있는 서울대학교 병원에 마련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문화부에서 YTN 박순초입니다. 클론 출신의 구준엽 씨가 타이완 배우인 아내 쉬쉬위안의 사망에 대한 마음을 밝혔습니다. 창자가 끊어질 듯이 아프지만 아내가 제일 사랑하는 가족들을 지켜주겠다고 말했습니다. 한상욱 기자입니다. 저의 천사가 하늘로 돌아갔다. 창자가 끊어질 듯한 아픔의 시간이다. 구준엽 씨가 SNS에 아내 쉬쉬위안의 사망에 대해 밝힌 마음입니다. 그러면서 악마 같은 사람들이 가족들과 자신의 사랑을 매도하고 보험과 비용에 대한 가짜 뉴스를 만들어 상처를 주고 있다며 아내가 편히 쉴 수 있도록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 거냐며 토로했습니다. 고인의 재산과 관련해서는 자신에 대한 권한은 장모에게 모두 드릴 생각이라고 썼습니다. 아이들의 권한은 나쁜 사람들이 손대지 못하도록 변호사를 통해 자녀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보호해주도록 법적인 조치를 하려 한다고 적었습니다. 구 씨는 아내와 함께한 시간은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하고 값어치 있는 선물이었고 아내가 제일 사랑하는 가족들을 지켜주는 것이 마지막으로 자신이 할 일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쉬쉬위안은 일본 여행 중 독감에 걸린 뒤 폐렴합병증으로 갑자기 숨졌습니다. 구준엽 씨와 쉬쉬위안은 1990년대 후반 교제한 뒤 헤어졌다가 20여 년 만에 다시 만나 2022년 결혼했습니다. 영화 같은 두 사람의 사랑 이야기가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YTN 한상욱입니다. 각이 살아있는 정치평론 시사정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김진전 중앙일보 논설위원,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탄핵 심판 6차 변론길 진실 공방이 뜨거웠습니다. 관련 영상부터 보시죠. 데리고 나오라고 지시한 대상이 국회의사당 안에 있는 국회의원들 맞죠? 정확히 맞습니다. 국회의원을 끄집어내라 이랬습니까? 안에 있는 인원을 끄집어내라 이랬습니다. 곽 전 사령관의 발언에는 어이가 없다는 듯 엷은 미소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다짜고짜 전화해서 의결 정족수 안 되게 막어라, 끄집어내라, 이것이 가능한 얘기인지. 철수 지시는 받지 않았고 제가 국회하고 선관위 세 군데 민주당사 여론조사권 임무 중지하고 철수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나서 결의가 나오자마자 바로 장관과 계엄사령관을 즉시 제 방으로 불러서 분철수를 지시했고 국무회의 정족수가 갖춰지면 계엄 해제를 하겠다고 선 발표를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 사령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마무리된 뒤 발언 기회를 얻었습니다. 12월 6일 바로 이 홍장원의 공작과 특전사령관의 김병주 TV 출연부터 이번에 다 잡아들여서 싹 다 정리해라. 안에 있는 인원을 끄집어내라 이랬습니다. 바로 이 내란 프레임과 이 탄핵 공작이 저는 시작된 거로 보여지고요. 내란 프레임과 이
이 탄핵 공작이 저는 시작된 거로 보여지고요. 네. 이것은 탄핵 공작이 아니냐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두 사람을 지목했습니다. 홍장원, 곽종근 이렇게 해서 탄핵 공작이 시작됐다. 이런 의혹을 윤석열 대통령이 제기한 건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탄핵 소추가 공작이라는 프레임을 제시한 것은 처음이죠. 공작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 세력이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사실관계를 조작을 해서 어떤 일을 벌이는 것이 공작인데 글쎄요. 윤 대통령의 저런 주장이 얼마나 설득력이 있을까는 이제 상당히 의문인데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보자면 그런데 이제 일종의 빌미를 제공한 곽종근 특전사령관의 실수는 사실 있습니다. 어떤 부분인가요? 특정 정치인의 개인 유튜브에 출연을 한 것은 사실 아주 잘못된 것이죠. 그런 일은 하지 말았어야죠. 특히 저 12.3 기염 사태에서 3일밖에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굉장히 민감하고 혼란스럽고 이런 상황에서 본인의 증언은 국회라든가 검찰이라든가 이런 공식적인 행정기관이나 국가기관에서 기록으로 남아야 되는 것인데 잔뜩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김병주 야당 의원의 유튜브에 출연한 것, 이것이 윤 대통령이 저런 주장을 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한 측면은 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윤 대통령의 의회 봉쇄라든가 정치인 체포 이런 것에 관한 여러 가지 증거나 이런 것들이 진술 논란 외에 이 물증이 많잖아요. 홍장원 메모라든가 최상복 메모라든가 그리고 다음 주에 증인으로 이제 출석을 합니다마는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지시를 한 이런 내용들, 이 물증이 많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공작이라는 주장이 받아들여지기에는 상당히 근거가 약하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여러 증인 중에 윤 대통령이 콕 집어 지목한 2명, 홍장원, 곽종근 이 2명의 그 진술 12월 6일에 있었던 이 발언부터 시작이다. 윤 대통령이 이렇게 지목을 했는데 12월 6일 그러니까 계엄 선포 사흘 뒤죠. 어떤 발언이 있었는지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홍장원 차장은 국정원 집무실에서 대기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대기하고 있던 도중에 10시 53분경 비상계엄 발표가 나고 종료 후에 전화가 왔다고 합니다. 이번 기회에 다 잡아들여 싹 다 정리해. 체포 대상자니까 홍 차장이 기억하는 순서입니다.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그리고 권순일 전 선관위 위원과 또 한 명의 선관위 위원을 불러주었는데 기억을 못한다고 합니다. 미친 X로구나. 그거 생각하고 그 다음부터는 메모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은혜의장으로 가서 일부 들어갔던 인원이 있고 밖에 일부 있던 인원들이 있었는데 제가 그 조치를 하면서 전임 장관으로부터 국회의사당 안에 있는 의원들을 밖으로 이렇게 좀 빼내라. 네, 공교롭게도 같은 날 이뤄졌던 저 두 사람의 증언, 정치인 체포 관련한 저 증언이 탄핵의 시작이었다. 이게 윤석열 대통령의 지적인데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어제 윤 대통령 얘기는 저게 탄핵 공작이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내란 프레임이다 이런 단어를 썼어요, 정확하게. 근데 윤 대통령 측은 그쪽으로 프레임을 바꾸려고 작정한 것 같아요. 지난 1월 25일 날 이제 윤 대통령 변호인단에서 말이죠. 윤곽근 변호사가 한 얘기가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그때 TV에 다 보도가 됐는데 중계가 됐는데 공수처 그리고 법원, 경찰 이 민주당의 이 지휘를 받아서 실체적인 내란 행위를 일으킨 거다라는 취지의 단어를 썼어요. 그 1월 25일이니까 제법 됐습니다. 근데 어제 대통령이 말씀한 저것과 저 얘기와 일맥상통하는 거죠. 내란 공제, 내란 프레임. 이건 뭐 똑같은 얘기예요. 민주당 지휘하에 실체적인 내란 행위를 한 거다. 공수처와 법원과 경찰이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프레임으로 가는 건데 우리 김진우 의원 말씀처럼
어제 그 이제 곽정근 전 사령관의 얘기 중에서 요원이다 인원이다 이걸 가지고 굉장히 좀 설왕설래했어요. 예. 그리고 정영식 재판관이 분명히 얘기해라 이런 얘기도 했잖아요. 좀 헷갈린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지원의 신빙성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는 것 같은데 예. 어제 다들 보셨겠습니다만 전반적인 어제 6차 변론에서의 그 곽정근 사령관의 얘기는 일맥상통해요. 그리고 이전하고도 바뀐 게 그럼요. 없다. 그리고 이제 예. 이따 말씀을 나누겠습니다만 예. 기본적으로 150명이라는 얘기를 어제 김현태 단장이 얘기를 했다고요. 그럼 150명의 인원을 국회의원이 아니면 누가 150명이 들어가 있겠어요? 이게 정확히 150명은 정족수 아니에요. 의결 정족수 아닙니까? 계엄을 해제하기 위한. 그 150명이라는 단어는 어제 그 김현태 특임 단장이 얘기를 했다고요. 근데 이건 오히려 곽정근 사령관이 얘기를 안 했다는 거예요. 안 했어요. 150명은 저한테 들어본 적이 없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맥락에서 말이죠. 물론 이제 그 5차 변론에서의 이진우 사령관이 이런 사람들은 계속 답변을 거부하고 그랬습니다만 예. 제가 볼 때 어제의 그 곽정근 전 사령관이 얘기고 김현태 전 사령관의 김현태 단장의 얘기를 이렇게 종합해 보면 말이죠. 예. 흔들 게 하나도 없고 지금 대통령이 얘기하는 내란의 프레임이다? 이건 받아들이기 어렵죠. 이 지금 탄핵소추 의결된 게 뭡니까? 무장한 명령이 국회에 들어가서 헌법을 위반한 여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 탄핵소추가 의결된 거잖아요. 근데 이거 갑자기 12월 3일 날 비상계엄이 선포됐고 12월 6일 날인데 사흘 만에 무슨 프레임을 짜고 무슨 공작을 합니까? 이게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죠. 예. 네. 어쨌든 뭐 곽정근 전 사령관 진술이 뭐 일맥상통한다라고 이제 얘기는 해주셨는데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이제 세부적인 표현을 보면 진술이 계속 바뀌고 있다 이런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어제 곽정근 전 사령관의 진술과 관련해서 또 헌법재판관의 집요한 질문도 있었는데요.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윤석열 대통령께서 그 당시에 증인한테 데리고 나오라고 지시한 대상이 국회 의사당 안에 있는 국회의원들 맞죠? 정확히 맞습니다. 안에 인원들을 빨리 이제 끌어내라 하는 부분들이 그때 당시는 우리 본관 안에 작전 요원들이 없었기 때문에 전 당연히 그게 국회의원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국회의원을 끄집어내라 이랬습니까? 안에 있는 인원을 끄집어내라 이랬습니다. 국회의원이라는 말은 안 했습니까? 전화로 들었던 표현은 안에 있는 인원을 밖으로 끄집어내라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얘기 중에 뭐 의원 끌어내라서 의원이라는 거는 자기가 의원으로 이해했다는 것이지 제가 그 의원이라는 단어는 쓰지 않았다는 것이고 또 그게 아니라 인원이라고 얘기했다고 하는데 저는 그냥 사람이라는 이런 표현을 놔두고 또 의원이면 의원이지 인원이라는 말을 저는 써본 적이 없습니다. 네. 김용현 전 장관은 의원이 아니라 요원이라고 했었는데 이번에는 의원이 아니라 인원이라고 들었다 그래서 도대체 무슨 단어가 정확히 맞는 건지 모르겠다. 좀 혼선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시에 굉장히 혼란스럽고 복잡하고 예. 긴박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비화폰이기 때문에 녹취가 되지 아니하고 그러면 곽정근 사령관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과연 그때 전화통화에서 오간 워딩을 얼마나 정확하게 기억할 수 있겠는가. 그것은 사실 100% 정확하게 기억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가능성도 있을 수 있죠. 우리가 군대에서 인원이라는 표현들을 아주 자주 씁니다. 인원이 몇 명이야. 뭐 예를 들면 뭐 인원들을 동원을 해서 이런 표현들. 그러니까 곽정은 특전사령관의 뇌리 속에는 인원이라는 표현이 상당 부분 자리 잡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대통령이 의원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인원이라고 지금 기억을 할 수도 있고 대통령이 인원이라는 표현을 해서 인원으로 기억을 할 수도 있고 대통령이 사람이라는 표현을 썼는데도 특정사령관이 인원이라는 기억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군인들의 뇌리는 일반인들의 뇌리하고 언어 감각이 조금 다른 측면이 있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예. 그 문제는 계속 이제 논란이 되고 헌재에서는 아마 밝혀지기가 어려울 것이고 재판 과정에서 드러날 것으로 좀 더 자세하게 드러날 것으로 보이고 가장 중요하게는 조금 전에 이제 우리 YTN에서 보도를 했습니다만 검찰이 이진우 수방사령관과 관련된 그
수행 부관과 이런 진술을 확보했다는 거 아닙니까? 당일 이진우 수방사령관이 카니발 형태의 지휘 차량 안에 있었어요. 예. 수행 부관하고 둘이. 예. 그런데 텔레비전도 안 보고. 그런데 대통령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차량이 대단히 밀폐된 구조이기 때문에 스피커폰을 하지 않았지만 대통령의 음성이 그대로 다 그 차 안에 울려 퍼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수행부관이 그거를 듣고 이 총이라는 단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 그리고 4인 1조가 돼서 들쳐업고 나와라. 그리고 계엄령을 2차, 3차 할 수 있다. 이런 세 가지 핵심적인 것을 수행부관이 다 들었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대화 목소리가 블랙박스에 다 녹음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진우 수방사령관이 수행부관이 듣기로는 이해하기로는 블랙박스를 지워라라는 뜻으로 블랙박스를 한번 들여다봐라 라는 지시를 내렸고 수행부관이 블랙박스 내용을 지우라는 뜻으로 받아들여서 그거를 다 지웠다라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그것을 지우지 않고 블랙박스 녹음이 그대로 있다고 하면 저런 수많은 증인들 부르고 헌재에서 시간을 써서 이렇게 다툴 필요가 아예 없는 것이죠. 가장 핵심적인 윤 대통령의 지시 내용이 블랙박스에 녹취가 되어 있으면. 예. 그런데 이제 그것도 삭제됐으니까 예.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이 150명이라는 단어 그리고 이제 이 김현태 단장이 그래서 김현태 단장이 곽종근 사령관으로부터 얘기를 들을 때 150명이 아직 안 됐다고 하니 들어갈 수 있겠는가? 들어가서 인원들을 끄집어내라라고 지시한 게 아니라 예. 사정조로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김현태 단장의 증언이. 예. 넘으면 안 되는데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그렇죠. 거죠. 예. 안 된다고 하니 내가 150명이 넘어서면 안 된다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예. 그러니까 누구한테 전화를 받고 150명이 넘어서는 안 된다고 하니 들어갈 수 있겠는가라고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사정적으로. 예. 그러니까 곽종근 사령관은 대통령으로부터 얘기를 듣고 상당히 충격에 빠져서 이 명령을 내가 어떻게 이행을 해야 되느냐라는 것을 고민하다가 김현태 단장한테 들어가서 끄집어내라라고 얘기를 하지 아니하고 들어갈 수 있겠는가라고 사정적으로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당시에 150명 숫자라는 거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가 김현태 단장이 헌재에서 그 증언을 한 거 아닙니까? 150이라는 단어가 튀어나왔다고. 예. 그러니까 이것이 사실 윤 대통령 측에 결정적으로 불리한 단어가 돼버린 것이죠. 150명이요? 예. 150명은 국회의원 아니면 아무런 연관성이 없는 단어 아닙니까? 150명이라는 단어가 튀어나왔다는 것은 국회의원들을 끄집어내라는 대화가 오고 갔다는 것을 예. 김현태 단장의 입에서 증명이 돼버렸으니까. 그러니까 김준희 의원님 얘기는 지금 뭐 의원이니 요원이니 뭐 이런 논란이 있는데 어쨌든 지금 150명이라는 그 단어가 증언에서 나온 이상 그 논란은 좀 무의미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보시는 제가 것 아까 같아요. 맨 처음에 얘기한 게 예. 그거 아닙니까? 150이라는 단어가 나왔다는 게 중요하다고 저도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되면 국회의원일 수밖에 없다. 아니 이렇게 150명이 국회의원이죠. 예. 왜냐하면 150명 과반이 돼야지 넘어야지 계엄 해제 의결을 할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건 거긴 더 이상 어떠한 핑계도 소용이 없어요. 사람이 말은 자유지만 그것까지 부인할 수가 있겠어요? 이건 김현태 단장이 한 얘기라니까요. 그 처음에 이 얘기는 말이죠. 어제만 한 얘기가 아니라 김현태 특임단장이 12월 9일 기자회견에 했죠. 그 TV에 나와서 이게 울먹거리고 했던 기자회견 다 기억하지 않습니까? 전쟁 영화 앞에서. 그때 한 얘기가 있어요. 국회의원들이 모이고 있단다. 또 150명 넘으면 안 된단다. 끌어낼 수 있겠냐? 이런 뉘앙스였다고 그날도 얘기했어요. 이건 일관되고 있다고 하니까요. 그 이 부분을 자꾸만 다른 얘기를 들어서 요원이다, 인원이다, 사람이다 이거는 헷갈릴 수 있어요. 그리고 그거야말로 정확하게 기억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거야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그것이 전반적인 이 상황, 이 사태의 본질을 훼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150이라는 단어가 있기 때문에. 예. 저도 그건 처음에 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가장 정확한 겁니다, 이게. 근데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이게 이제 워낙에 좀 핵심적인 증언의 대목이다 보니까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라고 최초 발언이 지금 기억에 의해서 이제 어쨌든 핵심 단어가 바뀌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보면 균열이 생기는 거 아니냐, 신빙성에 이런 주장이거든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그 완벽한 것에 비하면 균열이 맞죠. 그러나 전체를 좌우할 만한 커다란 균열은 안 될 것이다. 예. 토대는 흔들지 못한다. 토대는 예. 흔들지 못한다. 왜냐하면 헌재에서는 상당히 크고 종합적으로 봅니다. 이런 개별적인 어떤 언어의 논란이라든가 이런 일부의 부분보다는 전체적으로 계엄을 한 것이 합법이었냐, 합헌이었냐, 그리고 의회 봉쇄에 관한 여러 가지 증거들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예. 체포죠.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홍장원 차장을 이제 공작의 주체라고 비난을 했는데 대통령이 홍장원 차장에게 이번 기회에 싹 잡아들여 정리해라고 얘기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도 시인을 하잖아요. 내가 잡아들이라는 게 정치인들이 아니라 간첩들이다. 예.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지 대통령이 예. 홍장원 차장에게 싹 잡아들여라고 하는 말은 다 한 것이 대통령이 시인을 했잖아요. 끌어내라는 했다. 하지만 그 대상이 다르다라는 거죠, 지금? 아니, 간첩이라는 주요 거죠? 정치인들 예. 체포. 예. 정치 이재명, 한동훈 이런 예. 정치인들 체포. 예. 그 체포를 홍 차장에게 싹 잡아들여라는 말을 했다 내가. 예. 그런데 정치인이 아니라 간첩을 잡아들이라는 말이었다라고 하는 게 윤석열 대통령의 반론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도 뒤집어지는 게 여인영 사령관이 홍 차장하고 그리고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이 특정 대상 명단, 이 여사령관이 표현을 할 때 특정 대상 명단, 사실상은 이제 체포 대상이죠. 예. 그 명단을 불러줬고 메모가 있고 그 명단의 검거에 협조해달라는 얘기를 받았다고 조지호 경찰청장이 또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헌재가 채택을 하고 분석을 하는 대상이 일부의 언어 논란만이 아니다. 헌재는 항상 종합적으로 봅니다. 그러면 그런 헌재의 종합적인 판단을 과연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뚫고 나갈 수가 있을 것이냐. 그럼 물증들은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예. 최상목 메모라든가 홍장원 메모라든가 그리고 저 세상에 다 나와 있는 포고령 이런 물증은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예. 어쨌든 어제 6차 변론 기일에서는 국회의원 끌어내라 이 대목과 관련해서 이제 진실 공방이 오갔던 거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발끈하면서 의결 정족수 안 되게 막아라, 다짜고짜 이런 지시를 공직사회에서 상하간에 그런 상황에서 할 수 있다는 게 가능한 얘기냐, 이렇게 또 반론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반론이 할 수 있죠. 그럼 저도 반론할 수 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그래 야당이 탄핵을 좀 남발하고 예. 입법을 마음대로 했고 예산 삭감 몇 개월 선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공직사회에서 개엄할 수 있어요? 마찬가지 논란이에요. 그건 할 수 있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윤 대통령이나 윤 대통령 측은 어떻게든 반론을 계속 제기하면서 프레임을 바꾸려 하는 거 아니에요? 예. 명백하게 드러났어요. 예. 내란 프레임, 탄핵 공작. 이건 예. 대통령의 언어였어요, 어제. 예. 그러니까 계속 부단하게 이런 이슈를 제기하고 있는 거죠. 처음엔 이제 지난달부터 계속 이제 그 헌재 절차적 문제 같은 예. 거, 또 공수처의 뭐 수사권 같은 거 이런 거 얘기하다가 이제 또 다른 쪽으로 바꾸는 거예요, 프레임을. 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만 너무나 명백해. 특히 이제 이따 얘기 나올지 모르겠는데 비상입법기구 같은 거. 예. 아니 도대체 비상입법기구가 왜 필요하죠? 그러니까 이건 의원을 빼내고 자식을 다 떠나가지고 비상입법기구를 했다는 얘기는 국회 활동을 방해하려 했던 그런 의지가 많이 보이는 거예요. 국회 활동 방해라는 게 뭡니까? 그게 국헌문란이에요. 형법 91조에 나와 있는. 예. 그럼 명백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어제 나왔던 여러 가지 논란 같은 거 의원이나 요원이나 사람이냐 뭐 그 과정에서 불가피하겠습니다만 우리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전반적인 큰 틀을 바꿀 수가 없다고요. 그때 또 하나 말씀드리는 게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이 5차 변론에서 그런 얘기도 했어요. 조지호에게 위치 추적 요청 인정했다고 얘기했다고요. 예. 이런 것도 다 이건 왜 안 받아들입니까? 예. 네. 어쨌든 뭐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고 나는 국회의원이라고 이해를 했다, 이렇게 진술한 곽종근 전 사령관에게 지시를 받은 직속 부하죠. 김현태 단장도 어제 증인으로 출석을 했는데 기존과는 좀 결이 다른 발언을 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지난해 12월 기자회견 때와 어제 말이 좀 달라졌습니다. 지난해 12월에는 국회의원들이 모이고 있단다. 150명을 넘으면 안 된단다. 막아라. 안 되면 들어가서 끌어낼 수 있겠냐. 이런 뉘앙스였다라고 했는데 어제는 일단
끌어내라는 지시가 없었고 있었다고 한들 안 됐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케이블 타이 관련해서도 진술이 좀 달라졌습니다. 지난해에는 인원을 포박할 수 있으니 케이블 타이 잘 챙기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그러니까 인원 포박용이라고 얘기를 했다면 어제는 문을 잠궈야 하는데 케이블 타이 넉넉하게 챙겨라고 지시했다. 문을 봉쇄할 목적이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민주당 부승찬 의원은 이 달라진 진술이 국민의힘에 회유당한 거 아니냐, 오늘 아침에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어요. 회유라기보다는 이제 한 달이 지났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김현태 단장은 내란 중요 종사 혐의로 지금 형사 재판을 받고 있고, 그래서 한 달 동안에 변호사와 상의를 한 측면이 많을 것이라고 봅니다. 예. 헌재에서 어떻게 증언을 해야 형사 재판에서 내가 불리하지 않을 수가 있느냐. 왜냐하면 자신의 부하들이 국회 본청에 들어간 행동이 의원들을 끌어내기 위한 것이라고 하면 형사재판에서 상당히 중하게 이 처벌이 될 수가 있잖아요. 예. 그런데 끌어내라는 게 아니라 들어갔다는 사실까지만 인정을 하게 되면 그 양형의 어떤 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판단을 김현태 단장이 왜 안 하겠습니까? 예. 저는 회유보다는 변호인 간의 어떤 자신의 국명을 위한 이런 전략의 발생이라고 보고, 예. 그리고 이제 케이블 타이 부분은 명확하게 말이 바뀐 부분이고, 그런데 그 앞에 국회에서 한 달 전에 한 증언은 정확하게 우리가 워딩을 보면 아까 이제 YTN에서 자막에 띄웠습니다만 이러이러한 뉘앙스의 지시를 들었다라고 표현을 해요. 이런 이런 지시를 들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 이런 뉘앙스의 지시를 들었다 내가. 뉘앙스라는 표현은 취지라는 표현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러이러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취지의 지시를 들었다. 예? 이것이 예를 들자면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곽종근 사령관이 단장에게 사정조로 얘기를 해서 안으로 들어갈 수 없겠느냐. 예. 이것을 김현태 단장은 나는 들어가서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로 뉘앙스로 이해를 했다라고 한 달 전에 얘기한 예.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은 뭐 조금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김현태 단장이 어제 이제 150명 넘으면 안 된다고 들었다라는 그 150명도 무슨 의미인지 몰랐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 자체가 본인의 재판 전략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나요? 저도 그렇게 예. 봐요. 뭐 그렇게 몰랐을 수도 있겠는데 상식적으로 모르긴 좀 어렵죠. 국회의원이라는 걸 모를 리가 없다. 모를 리가 없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신다. 근데 그렇게 예. 모른다고 하니까 예. 그거야 그런 판단을 이제 헌재 재판관들이 할 거예요. 이 진술이나 증언 이런 것들의 어떤 신빙성에 대해서 일관성이 있느냐, 그리고 구체성이 있는지,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들의 말과 이제 맞춰봤을 때 얼마나 더 진실에 가까울까를 이젠 녹취도 없고 뭐 CCTV도 없으니까 그 재판관이 판단하는 거예요. 근데 네. 그 재판관의 판단은 헌재 재판관의 판단은 형사 재판의 법관하고 다른 거잖아요. 예. 따라서 전반적으로 이 헌재의 재판관은 그걸 거예요. 헌법 위반했는데, 법률 위반했는데 만약 했다면 이 헌법 법률 위반이 과연 대통령을 파면에 이르게 할 정도로 중대한가를 판단하는 거예요. 이런 것도 참고가 되겠습니다만 예. 이게 뭔가 이 판단을 바꿀 만한 그런 요소는 될 수 없다라고 제가 주장하는 겁니다. 예. 네. 어쨌든 뭐 이제 7차 헌재 변론기를 준비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오늘 이른바 윤석열의 호위무사라고 불리는 윤상현 의원과 김민전 의원이 대통령을 접견했습니다. 접견 마치고 나와서 어떤 얘기 했는지 들어보시죠. 우리 당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기대감은 가지고 계시죠. 당에 대한 기대감. 지금은 국가적으로 어려운 시기다. 민주당이나 이제 좌파는 강력하게 카르텔 영사하고 집요하게 싸우지 않냐. 우리는 모래알이 돼서는 안 된다. 좀 더 강력한 이런 자세, 견지가 중요한 게 아니냐. 이런 식의 어떤 우회적인 말씀도 있어요. 저는 헌재에서 기각될 거라고 믿기 때문에 조기 대선은 없다라고 봅니다. 그것은 다 하늘이 결정하는 거다라는 기본적인 자세를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뭐 조기 대선을 한다 뭐 한다 그런 거에 대해서 직접 말씀하신 건 없습니다. 네.
윤상현 의원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모래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메시지. 당에게 어떤 당부를 하는 건가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지탱을 해주고 있는 기둥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 강경 보수 세력, 집회를 주도하고 또 윤 대통령을 지키자라는 구호를 외치는, 그 두 번째는 국민의힘의 친윤 주류 세력, 그리고 권영세, 권성동 지도부를 중심으로 한 그런 세력이니까, 본인이 지난번에는 이제 대국민 담화라든가 이런 데에서 본인을 지지하고 지키자고 외치는 강경 보수 세력에게 끝까지 싸우자라는 메시지를 전달을 했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또 하나의 기둥인 국민의힘을 향해서 끝까지 나를 지키는 방향으로 이 주류가 뭉쳐달라. 그래서 이제 이 당 밖의 강경 보수 세력과 연대를 해서 이거 끝까지 싸울 만한 계제가 현재 된다. 이런 어떤 윤석열 대통령의 일관되고 지속적인 뭉치자. 당이 뭉치면 본인도 돌아올 수 있다, 이런 희망을 갖고 있는 걸까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두세 가지의 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윤 대통령은 뭐 높은 확률은 아니더라도 이런 식으로 헌재에서 다퉈보면 기각이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지우지 않고 있다. 첫째는 갖고 있다. 두 번째는 만약에 탄핵이 인용이 돼서 내가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난다 하더라도 내가 이런 식의 입장과 스탠스를 전략을 취함으로써 만약에 형사재판에서 내가 내란죄 혐의에 관해서 무죄를 받게 된다면 그러면 나는 비록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나지만 내가 이제 강경 보수 중심 세력의 하나의 리더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나는 이제 한 사람의 제야 지도자가 돼서 정치적인 역량과 파워를 유지할 수 있다라는 그런 전략까지도 윤석열 대통령이 나는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크게 봐서는 두 가지. 파면도 되고 형사재판에서 내가 내란죄 유죄가 돼서 감옥 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세 번째 가능성은 매우 아주 작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뭐 대통령 구속이 하나의 매듭이 될 것이다, 이런 전망도 있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헌재 출석을 계속하고 본인의 메시지를 이렇게 뭐 옥중 정치를 통해서도 내면서 국민의힘도 상당히 좀 곤혹스러울 것이다, 이런 시각도 있거든요.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대통령과 인위적인 거리두기에는 나서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뜻이 어떤 겁니까? 인위적으로 거리두기는 나서지 않지만 자연스럽게 대통령과 거리가 주어지고 대통령의 탈당 출당 얘기가 나올 때는 그때는 생각을 달리할 수 있다는 그렇게 들려요. 그래서 대단히 이제 애매한 거고 곤혹스러운 거죠. 그야말로 현재 지금 대통령의 탄핵이 결정도 안 됐는데 조기 대선 얘기할 수도 없고. 그렇지만 사실상 조기 대선을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가 있는 건 사실이고 말이죠. 게다가 또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또 대통령과 개인적으로 친한 건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발언을 쓰는 건데, 그렇다 하더라도 저는 권영세 비대위원장도 그렇고 권성동 의원도 그렇고 말이죠. 권성동 의원이 친구니까 이런 입장을 100번, 1000번 양보해서 이해한다 하더라도 말이죠. 최근에 그 지도부의 행동은요, 너무 과합니다. 과하게 엄하고 과하게 비호하는 걸로 보여요. 이렇게 100번 인간적인 그 어려움을 이해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얘기할 필요 없죠. 그리고 특히 저기 지금 윤상현 의원도 갔고 김정은 의원도 갔으니까 가는 건 자유예요. 면회갈 수 있는 건데, 처음에 간 것보다 또 자꾸만 이렇게 중진들이 몰려가고 그런 말이죠. 뭐 김정은 의원은 중진도 아닙니다만 이렇게 자꾸만 가고 그러면요, 점점 대통령이 곡해할 수가 있어요. 이 상황을 잘못 판단할 수가 있다고요. 그렇게 되면 국민의힘만 점점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대선 치러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설령 지금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높아지고 양대 지지자들이 결집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해서 선거 칠 수 있겠어요? 중도층을 봐야죠. 그래서 저는 이 상황을 아까 뭐 저기 대통령의 생각 이런 걸 말씀하셨는데 그 속내야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어느 게 진실인가를 좀 적어도 국민의힘에 있는 분들은 뭐 친윤 주류가 다는 아니겠습니다만 적어도 다른 분들도 목소리 좀 내야죠. 이렇게까지 한동훈 대표가 있을 때는 11월 16일 전에 11월 16일 사퇴했으니까 그전엔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친한결 중심으로 아예 그 말도 없어요 이제는. 이러다 보니까 이 국민의힘이 너무 과도하게 우경화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국민의힘 지지자들에게 고무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만
여론을 곡해하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여론을 오독하는 걸 수도 있고. 예. 선거 치러야 정당이 이렇게 가서 되겠습니까? 예. 어쨌든 윤석열 주정부가 추진했던 사업이죠.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놓고도 최근에 여야가 공방을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얘기가 나오는지 들어보시죠. 자원 빈국인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자원 개발의 리스크를 감수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해 심해 유전구는 총 7개구가 있는데 대왕고래는 그중에 한 군데입니다. 이번 시추 탐사 결과를 사기극이니 뭐니 하는 정치적 공격은 자제하시고 정부도 용기를 잃지 않고 나머지 동해 심해 유전구 6개소에 대해서 시추 탐사 개발 계획을 실행을 해서 국민들께 희망을 선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윤석열이 급해가지고 예. 뭐 한 건 하자 해가지고 국무회의 중 나와서 한 5분 딱 발표하고 질문도 안 받고 들어가 버렸잖아요. 예. 이건 윤석열 자신도 자신이 없었던 거예요. 예. 그 특수부검사 기질로 대왕고래 사업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담에 예. 고래 싸움에 서울 등 터진다고 했는데 대왕고래 사업 때문에 윤석열 등 터졌어요. 이러한 예산을 삭감했기 때문에 계엄을 했다. 얼마나 허구예요. 네, 박지원 의원이 SNS에 쓴 표현을 그대로 빌리자면 이거 거짓말이었다, 뻥이었다 이렇게 드러난 거다라는 거고 국민의힘은 아직 희망이 남아있다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는 게 맞을까요?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에게는 악재죠. 그리고 보다 중요하게는 산업통상부에서 설명을 하면서 지난번 1차 발표 때 정무적인 판단이 개입이 됐었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정무적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정치적으로 홍보를 하기 위한 측면이 있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가장 대표적으로 삼성전자 시가총액의 5배에 해당되는 최대 매장량 이런 얘기까지 했었는데 약 2,000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거는 악재고 제2의 어떤 그 엑스포 그때 유치 경쟁 참패 이런 것으로 이제 거론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예산이 배정이 안 됐기 때문에 해외 기업들의 자본을 유치해서 시추를 계속하겠다고 하는데 그것이 만약에 가능하다면 계속해도 저는 무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힘의 설명대로 시추라고 하는 것이 한 번 해서 성공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주선 로켓 발사하고 비슷한 겁니다. 수 없는 어떤 이 실패를 많이 해서 이제 성공을 하는 것인데 제가 결론적으로 판단할 때는 만약에 5월 달에 조기 대선이 있게 되면 다음 정권의 과제로 넘어갈 것 같아요. 다음 정권에서 결정을 해야 이 해결될 문제로 봅니다. 박지원 의원은 콕 집어서 예산 삭감했다고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하더니 그래서 계엄했다고 하더니 이거 삭감하기 잘한 거 아니냐 결과적으로 이렇게 또 반문을 했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 예산 많이 배정했으면 어떡할 뻔했습니까? 결과적으로 잘한 것 같고 당연히 다음 정권으로 남겨야죠. 만약 기각이 돼서 대통령이 복귀한다면 몰라도 말이죠. 그리고 예산 얘기 나왔으니까 얘기인데 미국은 말이죠. 이 셧다운이 아주 일반화돼 있어요. 꽤 많잖아요. 우리 많이 보지 않습니까? 셧다운 되면 그 여서야 되니까 가능하거든요. 여서야 되니까 셧다운 되면 여당이 동의해 주니까 다시 돌아가고 그래요. 셧다운은요 우리나라하고 아주 성격 자체가 달라요. 봉급도 못 줘요. 일반 공무원의 봉급도 동결되는 건데 셧다운했다고 미국이 비상경험 하나요? 안 하잖아요. 뭐 미국과 우리나라 제도가 다르다고 그러는데 제도가 다르다고 이렇게 비상경험 합니까? 저런 식으로 자꾸 예산 그리고 탄핵 남발, 뭐 입법 독재 이래서 계엄했다? 이게 국가 비상사태다? 그런 논리가 언제까지 통할까요? 그 말씀 제가 또 첨언합니다. 아니 그거는 상당히 이론의 여지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예산 전쟁이 벌어지는 것은 한국하고 사유가 180도 달라야 뭐냐면 연방정부가 이 차입, 부채를 어느 정도까지 늘릴 수 있느냐를 부채 한도 문제를 놓고 항상 대결을 해서 이제 셧다운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한국에서는 그게 아니잖아요. 검찰, 경찰, 감사원, 특수활동비와 특정 업무 경비, 수사 활동에 필요한 경비 완전히 다 삭감을 하고 또 대왕고래 시추 예산이라든가 또는 기타 등등 원자력 산업 지원 예산이라든가 나라에 필요한 예산을 칼을 휘두르 해서 잘라가지고 그것이
윤 대통령을 자극하고 이 계엄 쪽으로 몰고 간 측면은 분명히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미국하고 비교할 상황은 전혀 아니에요. 저도 한마디 드리는 게 간략하게 부탁드립니다. 이게 전혀 이제 상황이 다르죠. 제도가 다르니까. 근데 셧다운하고 우리하고는 다른데 그렇다고 지금 이 헌법과 이 계엄법에 나와 있는 이 요건이 전혀 안 맞아요. 예산 때문에 깎아서 계엄을 했다는 게 전혀 논리의 비약이라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예, 어쨌든 뭐 대왕굴의 1차 시추는 이제 마무리가 된 거고 여기서 마침표일지 아니면 차기 정부에서 이어져 나갈지 이 부분은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 김진전 중앙일보 논설위원, 최창렬 특임교수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아침 중부 지역과 충청, 호남 등 남서부권을 중심으로 대설특보가 내려졌는데 지금은 전북 일부 지역에만 대설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밤사이 내린 눈으로 여객선 항로와 국립공원 출입이 통제됐고 교통사고도 이어졌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윤지아 기자, 폭설 피해 상황 전해주시죠. 네, 밤새 내린 눈으로 고속도로 곳곳에서 교통사고가 이어졌습니다. 오늘 새벽 5시 반쯤 중부내륙 고속도로 충북 음성군 감곡면 부근에선 차량을 운반하는 화물차가 눈길에 미끄러져 1, 2차로와 갓길을 모두 막아섰습니다. 이 사고로 양평 방향으로 차량 운행이 멈춰서기도 했습니다. 앞서 새벽 5시 20분쯤에는 평택 제천고속도로 제천 방향 평택분기점 근처에서 트레일러가 미끄러졌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새벽 5시 50분쯤에는 평택 제천고속도로 평택 방향 금광 1터널 근처에서 대형 화물차 한 대가 사고가 났습니다. 오늘 아침 7시쯤 전북 군산시 서수면의 한 교차로에서 회사 통근버스와 화물 차량이 부딪히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버스에 타고 있던 12명 가운데 운전자를 제외한 모두가 경상을 입었는데 탑승자 한 명은 머리 부근을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눈길에 신호 위반이 겹쳐서 난 사고로 보고 있습니다. 많은 눈이 내리면서 54개 항로, 여객선 67척의 뱃길이 끊어졌습니다. 또 북한산과 무등산, 지리산, 속리산 등 14개 국립공원에서 363곳의 등산로가 통제됐습니다. 서울과 충북, 충남 등에선 도로 20곳의 통행이 막히기도 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현재까지 접수된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많은 눈이 내린 지역 전국 8개 시도에선 6,800여 명이 비상근무에 투입됐습니다. 낮 12시 기준 현재 전북 일부 지역에 대설경보가 발효 중이고 충청과 전남 일부 지역, 경상과 제주에 대설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늘 오후까지 수도권과 충청, 전라권에는 시간당 3에서 5cm의 강한 눈이 내릴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강한 한파에 많은 눈까지 내리면서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차량 운행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고 눈이 내리는 지역을 통과할 경우 월동 장비를 갖춰달라고 기상청은 당부했습니다. 또 많은 눈으로 인해 축사나 비닐하우스 등 구조물 붕괴 우려도 있는 만큼 시설물 피해가 없도록 대비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전국부에서 YTN 윤지아입니다. 2월에 이례적으로 폭설이 연이어 내리면서 전국이 온통 설국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주말까지 한파가 이어진다고 하는데 반기성 YTN 재난자문위원과 함께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위원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오후부터 밤 사이에 눈이 정말 많이 내렸습니다. 곳곳에 대설특보가 내려졌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대설경보가 내려진 곳은 전북의 고창, 부안, 김제, 정읍, 순창, 전주 지역이고요.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곳은 충남 북부를 제한 충남 전 지역, 충북의 서부 지역, 전북과 전남의 전 지역, 경남 서북부 지역, 경북 포항시 그리고 제주 산지입니다. 네. 그리고 대설 예비특보가 내려진 곳은 제주도고요. 일단 내일까지 예상되는 적설은 충청 지역은 5에서 10cm, 충북 내륙 지역은 15cm 이상, 전라권은 5에서 20, 전북 서해안과 전북 남부 내륙은 20cm 이상, 울릉도 속도는 최대 15cm 이상, 경북 북동 내륙과 경남 서부 지역은 3에서 8cm, 그리고 제주는 5에서 20, 산지 쪽으로는 30cm 이상 더
내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2월인데 이 2월에 이렇게 이례적으로 폭설이 내리는 이유가 어떻게 됩니까? 이 5km 상공에서는 3일서부터 전리저기압이 계속 위치하면서 회전하면서 우리나라 그 북쪽 상공에 위치해 있어요. 근데 여기에 비해서 지상기압계에서는 4일날 강하게 내려왔던 지상고기압이 어제부터 이동성 고기압으로 변질되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북쪽 고기압과의 사이에서 기압고를 만들어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중국 상하이 쪽에 자리한 남쪽 고기압 가장자리에서 유입되는 그 따뜻한 서풍과 우리나라를 덮고 있는 북쪽의 찬 공기가 충돌을 하면서 눈금대를 동반한 기압골이 만들어지면서 어제 오후부터 오늘 오전까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상당히 많은 눈을 뿌린 겁니다. 사실 2월에 이런 기압계가 만들어지면서 많은 눈을 내리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지요. 네. 눈도 많이 내렸는데 이제 한파까지 덮쳤습니다. 주말까지 날씨가 이렇게 춥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상층에서 내려오는 한기 중심의 온도가 영하 40도로 매우 차가운 공기가 한반도로 내려오고 있는데요. 다만 모레죠. 일요일부터는 상층의 전리저기압이 서서히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기온은 조금씩 오르기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서울의 경우 토요일에 내일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2도로 평년보다 8도 정도 낮은 추위고요. 네. 낮에도 기온이 영하 3도로 영하권에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아침 최강 기온이 영하 18도 내외, 낮에도 영하 10도 내외까지 매우 춥겠습니다. 일요일에도 서울 지방은 최저 영하 10도의 한파가 이어지고요. 낮 최고 기온도 영하 2도로 한파는 계속 일요일까지 이어집니다. 네. 그리고 경기 북부라든가 동부, 강원 서부, 충북 북부, 경북 북부, 전북 동부 지역으로는 일요일까지 최저 기온이 영하 15도 이하로 매우 추운 한이 예상됩니다.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고요. 월요일인 10일부터는 기온이 약간 오릅니다. 그렇더라도 아침 최저 기온이 영하 8도, 낮 최고 기온 영상 2도로 평년 기온보다는 여전히 춥습니다. 그래서 평년 기온 이상으로 회복되는 것은 화요일부터로 예상하고요. 그 이후부터는 평년 기온과 비슷하거나 약간 기온이 높은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날씨는 왜 이렇게 춥습니까? 일단 북극 한파가 강력하게 남아있기 때문이죠. 이제 우리가 그 기후변화 세계는 지구온난화로 북극 기온이 오르면서 북극 한기를 막아주던 제트 기류가 약해지면서 남쪽으로 길게 사용을 해왔죠. 이제 한겨울인가 북극 한파가 한반도 쪽으로 내려온 겁니다. 1.5km 상공기온이 지금 우리나라 한반도 쪽 서울 상공기온이 영하 20도, 5km 상공의 한기 핵 온도가 영하 40도 이하를 보이면서 아주 정말 매우 추운 공기가 한반도 쪽에 영향을 주고 있고요. 네. 또 여기에다 북만주에 위치한 상층 전리저기압이 북서쪽으로부터 한반도 쪽으로 아주 차갑고 건조한 공기를 계속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다가 최근에 한반도 지역으로 많은 지역이 눈이 내렸거든요. 이렇게 눈이 쌓이는 경우는 복사 냉각을 강화하기 때문에 네. 기온이 더 내려가는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경남 지역에는 올겨울에 한랭 질환으로 첫 사망자까지 생겼다고 합니다. 특히나 이런 상황에서 어떤 점을 좀 주의하면 좋을까요? 일단 한랭 질환으로 이렇게 사망하는 경우는 저체온증이 가장 많습니다. 저체온증은 심부 체온이 35도 미만으로 떨어지는 상태로 심장이나 폐, 뇌 등 생명을 유지하는 중요한 장기 기능이 저하되면서 생명이 위태로워지는데요. 특히 심내혈관 질환이나 당뇨병, 고혈압 등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은 저체온증에 더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꼭 주의를 해야 하고요. 또 일부 어떤 분들은 추위를 이긴다고 술을 드시는 경우가 있는데 네. 술을 마시면 더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체온이 급격히 떨어지고 추위를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위험하고요. 그래서 한랭 질환을 막는 가장 좋은 방법은 옷을 따뜻하게 입고 목도리를 두르고 모자를 쓰고 장갑을 끼는 등 체온을 높여주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면역력이 약한 노약자, 어린이는 가급적 야외 활동을 자제하시고 급격한 기온 변화라든가 낮은 기온으로 인한 건강관리에 꼭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반기성 YTN 재난자문위원과 함께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많은 팬들의 사랑을 받아왔던 트로트 대부죠. 송대관 씨가 향년 79세로 별세했습니다. 송대관 씨의 50여 년 트로트 인생, 김원식 문화평론가 연결해서 잠시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평론가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갑자기 별세 소식을 들어서 많은 분들이 오늘 좀 충격을 받으셨을 것 같은데요. 송대관 씨가 평소에 좀 지병이 있으셨던 건가요? 일단은 지병이 있었고요. 그간 수술도 3차례 진행한 것으로 이렇게 알려졌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급속히 추위 때문에 컨디션 난조를 호소했고요. 전날 서울대 병원 응급실을 찾았습니다. 근데 응급실로 이송된 뒤 입원 치료를 받아왔지만은 끝내 오전 숨을 거두신 건데 타인은 심장마비로 알려졌고요. 송대관식 측은 몸이 좋지 않았지만 호전이 되고 있었고 운동도 열심히 하셨는데 평소에 공연을 하면서도 무리하지 마시라고 하면 형 모르느냐라면서 무대를 사랑할 만큼 의지도 이제 강했었는데 갑자기 돌연 세상을 떠나서 더 슬프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얼마 후에 음악 프로그램 출연하는 스케줄도 잡아놨었던 상황이라고 하던데 참 안타깝습니다. 네. 영원한 라이벌이라고 하죠. 태진아 씨 포함해서 서른도 씨도 그렇고 지금 동료 연예인들, 후배들 많이 슬픔에 빠졌을 것 같은데 어떤 애도의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네, 그래서 워낙 이제 갑작스럽게 사망을 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애도의 목소리들이 이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선후배 관계 입장에서 봤을 때도 굉장히 친한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특히 4대 천왕이라고 이렇게 불려지는 태진아 씨가 특히나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한 달 전에도 통화를 했었고 서로 잘 지내냐고 물었고 또 형님 잘 계시라면서 안부를 물었다라고 하는데 이 수술이 잘 됐다고 했었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겠다라고 태진아 씨가 이제 밝히기도 했었고요. 예. 또 이제 얼마 전에 현철 씨가 이제 세상을 떠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서운대 씨도 이 선배님은 가셨어도 남겨놓은 노래는 영원히 모두의 가슴속에 간직될 것이다. 이렇게 언급을 해서 어쨌든 슬픔을 동료, 선후배 가수들이 밝히고 있습니다. 네. 송대관 씨의 음악 인생도 좀 되돌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랜 무명 생활이 있었고 1975년 해 뜰 날이 히트하면서 인기 가수로 도약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1975년 해 뜰 날을 발표를 했고요. 그 이후에 좀 공백기가 있다가 1989년 혼자랍니다를 발표하면서 재기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 뒤에 너무나 이제 잘 아시다시피 정 때문에 사표 한 장, 그리고 큰소리 뻥뻥, 고양이 남쪽이랬지 등 수많은 히트곡들을 연이어 정말 뻥뻥 히트시키면서 대중적인 그런 가수 자리매김했고 현철, 태진아, 서른도 등과 함께 트로트 4대 천왕으로서 한 세기를 풍미했던 그런 가수였습니다. 네. 히트곡 제조기라고 불릴 정도로 많은 곡들이 대중들에게 사랑을 받았던 그런 가수였습니다. 남진 나훈아에 이어서 트로트 전성시대를 이끌어왔는데 송대관 씨 가수 인생 자체도 굉장히 좀 파란만장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1967년 인정 많은 아저씨로 데뷔를 했는데 무척 살림살이가 이제 팍팍했던 삶이었죠. 가수 성공 목표로 상영할 당시에도 표살 돈이 없어서 무임승차할 정도였고요. 1992년 사표 한 장이 크게 히트한 이후에 서울역에서 차비를 몇 배로 돌려준 사연은 유명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해뜰 날이 표절 시비도 받기도 했고 돌연 미국으로 이민 가서 한동안 불안관에 나타나지 않다가 1989년에 다시 되돌아오면서 이제 재기에 성공을 했었고요. 예. 그렇지만 2010년대에 또 아내분의 부동산에 투자한 실패로 사기 혐의에 휩싸이게 되면서 물론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마는 500억 원대의 자산이 은행 등에 넘어갔고 280억 원대 빚을 지기도 했고 그래서 그 여파로 고령의 나이에도 행사장을 누리면서 견제를 하는 활동을 또 계속 이어오다가 이번에 안타까운 비보를 전하게 됐습니다. 네, 그럼 굴곡진 인생을 살았지만 음악으로도 희망을 전했던 가수 송대관 씨였는데요. 오늘 서른도 씨가 고인을 애도하면서 트로트가 많은 국민에게 사랑받는 계기를 만든 분이다. 이렇게 고인을 추억하기도 했는데 이제 많은 분들이 그렇게 기억할 것 같습니다. 어떤 가수보다 대중에게 친근했던 가수다. 이런 또 기억이 있겠죠. 일단 그 송대관 씨의 노래들은 대부분 다 신나고 힘을 주고 희망을 주는 노래들입니다. 그래서 해뜰 날 같은 경우에도
빈자들의 희망가로 통하기도 했고, 그래서 모두가 어렵던 시절에 이 노래는 위로이자 또 앞날을 꿈꾸게 하는 빛나는 등불이었거든요. 또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달려가는 모든 분들한테 많은 이 곡들이 희망을 줬기 때문에 앞으로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항상 희망을 잃지 않는 힘을 주었던 그런 가수로 우리 대중음악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끝으로 뭐 간략하게요. 지금 뭐 워낙에 이제 경황이 없고 별세 소식이 알려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지금 뭐 연예계, 문화계 인사들의 그런 목소리는 많이 전해지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문화계, 음악계 동료들에게 송대관 씨 어떻게 기억이 될까요? 네, 그래서 이자연 대한가수협회장도 믿을 수가 없다, 지금도 눈물이 난다 이렇게 언급을 하면서 후배들을 보면 등 두드려주고 손잡아주던 선배고 또 신곡을 발표 앞두고서도 이제 천천히 들어주면서 같이 격려를 해주는 그런 모습을 기억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트로트 가수가 자칫 어떤 유명 한두 명의 가수가 이렇게 활동하는 동무대로 이제 보여지게 되는데, 그렇지만 송대관 씨는 후배들에게 항상 격려해주고 기회를 줬던 그런 선배 가수로서도 이제 기억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많은 국민에게 음악으로 많은 기쁨을 전해줬던 트로트의 대부 송대관님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원식 문화평론가였습니다. 전화 연결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어제 열린 윤석열 대통령 6차 탄핵 심판에서 윤 대통령과 곽종군 전 사령관이 주요 쟁점마다 엇갈린 진술을 이어갔습니다. 또 다른 증인이었던 김현태 707 특임단장은 기존과 달라진 증언을 내놨는데요. 윤 대통령 탄핵 심판 변수와 이재명 민주당 대표 측근인 김용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불법 자금 항소심 결과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곽종군 전 사령관이 나오니까 눈빛부터 상당히 달라졌습니다. 상당히 좀 적극적으로 반박을 했는데 그만큼 곽종군 전 사령관의 진술이 좀 핵심 변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본 거겠죠? 그렇다고 볼 수가 있죠. 일단 이제 국회에 계엄군이 들어간 건 맞죠. 그런데 계엄군이 들어간 다음에 이제 계엄 해제 결의가 되면서 이제 그 과정 중에서 그럼 왜 계엄군을 투입했느냐, 이거에 대해서 일단 뭐 대통령의 입장은 비상계엄 정당성을 주장하면서도 계속적으로 경고의 목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경고의 목적이라고 한다면 사실은 의원들을 끌어낸다랄지 아니면 뭐 봉쇄를 한다랄지 이제 그런 것들이 있었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대통령에 있어서 끌어내라고 하는 그런 거에서 가장 불리한 진술을 하는 게 이제 곽종군 전 사령관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까지 어떤 뭐 증인이 여러 명 나왔지만 그 중에 대통령의 가장 불리한 증인은 바로 이제 곽 전 사령관이기 때문에 어제도 뭐 사실은 한 90분 정도 신문하기로 돼 있었는데 뭐 2시간 가까이 했잖아요. 예. 그만큼 어제 아주 치열했고 또 뭐 치열하기 때문에 어떤 진술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엇갈린 진술, 뭐 말이 달라지면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집요하게 신문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어제 탄핵 심판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엇갈린 진술들이 조금 나왔는데 끌어내라는 지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와 국회 봉쇄 부분을 두고 양측이 좀 어떻게 엇갈렸죠? 일단 지금 이제 김현태 이제 특임 단장, 김현태 단장은 이제 곽종군 사령관 밑에 있는 어떻게 보면 수하잖아요. 예. 네. 그런데 이제 먼저 김현태 단장이 먼저 증언을 했는데 김현태 단장도 사실 이제 말이 좀 바꿔줬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이 이제 끌어내라는 거하고 케이블 타이와 관련된 건데 끌어내라는 지시는 받은 적이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서 케이블 타이도 사실은 사람을 체포하려는 게 아니고 국회에 이제 정무위랄지 그런 데를 이제 봉사할 때 이걸 사용하려고 갖고 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전에는 그렇게 진술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끌어내라고 지시를 받은 것처럼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케이블 타이는 이제 저항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제 체포하기 목적에서 타이를 가져갔다, 이제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어제 뭐 증인신문에서는
뭐 타인은 뭐 국회를 봉쇄하기 위해서 문을 잠그기 위해서 사용하려고 했다는 거고, 그다음에 국회의원 150명이라는 얘기는 들었지만 뭐 끌어내라랄지 이런 진술 또 이런 명령을 안 받았다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어제 일단은 뭐 김현태 단장의 얘기는 좀 많이 달라졌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이제 두 번째가 어제 이제 곽정근 전 사령관인데, 곽정근 전 사령관은 이전에 약간 일부에서 모순된 진술이 있었지만 달라진 부분은 있죠. 전화를 몇 번 받았냐랄지 뭐 그런 여러 가지가 있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상당히 일관성 있다 그런 진술의 평가를 받았고, 예. 그다음에 저런 진술 자체가 사실은 자기한테 불리한 증언이거든요. 그럼에도 하는 걸 봤을 때 이제 신빙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 대통령 측에서 가장 주장하는 것이 이제 그런 거잖아요.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한 게 아니다. 네. 거기에 들어가 있는 인원을 끌어내라고 한 것이다. 네. 이제 그게 굉장히 가장 중요한 부분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전에는 전에, 그러니까 어제 증인심을 하기 전에도 마찬가지고, 예. 또 어제 국회 측 대리인이 질문을 할 때 국회의원을 끌어내리라고 했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정확히 맞다고 얘기했거든요. 네. 그러다 나중에 이제 말을 또 번복을 했단 말이에요. 국회의원이란 말은 하지 않았다. 인원이라고 그랬죠. 인원이라고 예. 얘기했다. 또 이렇게 하니까 전에는 인원이라고도 했고 요원이라고 했다고 얘기했다가, 이게 처음에는 국회의원이라고 얘기했었어요. 증인신문 나오기 전에는. 그러다가 뭐 인원, 요원 얘기했다가 다시 어제는 국회의원이라고 했다가 또 다시 인원이라고 하니까 이게 말에 과연 신빙성이 있느냐. 이제 이 부분 가지고 어제 상당히 예. 많이 쟁점이 됐었죠. 국회의원으로 이해를 했는데 들은 건 단어가 인원이었다. 어제 이제 진술을 이렇게 한 것인데요. 최종적으로 윤 대통령 측에서는 이제 이 부분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면서 이 증언에 어떻게 보면은 근거에 균열을 일으키려는 시도를 한 건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증언으로서 신빙성이 좀 떨어질 수 있는 요인이 됩니까? 이제 본질적이냐 아니냐 이제 그걸 봐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대통령 주장도 한번 비교해서 얘기를 하면. 예. 이제 첫 번째는 인원이라고 했지 의원이라고 하지 않았다. 그러면 지금 곽정근 전 사령관은 인원이라고 얘기했어도 국회 내에는 국회의원밖에 없기 때문에 네. 그건 국회의원이라고 나는 생각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근데 원래대로면 전에도 마찬가지로 증언하기 전에도 그렇게 얘기를 했으면 논란의 여지가 좀 없어요. 인원이라고 했는데 나는 국회의원밖에 뭐 본관 안에 없어서 뭐 그렇게 이해를 했다 이렇게 얘기했어야 하는데 네. 계속 국회의원을 끌어내렸다고 그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하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대통령이 인원 의원 해가지고 이게 참 언론 보도에서도 말이 안 된다는 얘기는 많이 나왔지만, 왜냐하면 끌어내는데 안에 있는 150명을 끌어내는 방법도 있지만 뭐 인원이나 요원이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군 끌어내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제 끌어내라는 의미가 국회 전체를 말한다고 보면 또 그것도 일리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꼭 뭐 국회 회의장에 있는 사람을 끌어내라는 그런 취지를 안 할 수도 있는 거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이제 곽정근 관련해서 이제 전화 내용도 물론 중요하지만, 지금 10명에서 지금 제 대통령이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한 15명에서 20명밖에 정문에 배치돼 있지 않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정문에 이제 못 들어갔다는 거 아닙니까? 저지를 해서. 네. 그러면 15명, 20명 가지고 과연 150명 가까이 되는 국회의원을 끌어낼 수 있느냐. 그러면 아마 TV를 보고 지시를 했다고 한다면, 끌어내라는 지시를 했다고 한다면, 그러면 더 인원을 보강한 다음에 끄집어내라고 할지 이렇게 사실은 명령을 하는 게 맞는데, 이제 그런 부분도 한 15명, 20명이 정문 앞에 있는데 그 사람들 과연 끌어낼 수 있을까? 더구나 정문 앞에 있는데 정문도 지금 돌파를 못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또 어떻게 보면 대통령의 어떤 말도 한번 짚고는 넘어가야 한다. 이걸 완전히 무시할 건 아니고. 저는 이제 어제 신문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네. 탄핵 심판 중에 윤 대통령의 이에 대해서 본인은 이제 인원이란 말을 써본 적이 없다라고도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그 심판 도중에 인원이란 말을 조금 또 쓰기도 했거든요. 이 부분은 심판관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근데 그건 제가 볼 때는 이제 본질적으로 중요한 부분은 아니에요. 네. 그냥 인원이라고 말을 보통 때는 안 쓴다 할지라도 뭐 특수한 상황에서는 인원, 요원 뭐 그런 말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본인의 어떤 말의 습관이 개인적으로 볼 때
뭐 인원이라는 말을 나는 거의 안 쓰는데 하는데도 사실은 그날 심판정에서도 인원이라는 말을 썼단 말이에요. 그건 이제 말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막 물론 어떤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려면 의식을 하고 막 얘기를 하지만 단어 하나하나까지 의식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뭐 인원, 요원, 의원 그건 뭐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본인 생각에는 나는 인원이라는 말을 잘 안 쓰는데 근데 저거 틀린 말이야.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지만 뭐 대통령 입장에서는 또 착각할 수도 있는 거죠. 어쨌든 지금 핵심 증인들 진술을 보면은 말이 바뀐 사람도 있고 뉘앙스가 바뀐 사람도 있고 아니면 용어 사용이 조금 변경된 부분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 탄핵 심판 기류가 앞으로 좀 진실 공방 양상으로 길게 갈 가능성도 있다고 보세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말이 바뀐 부분이 증언에 있어서 이게 본질적이냐 본질적이 아니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사실 지금 문제가 되어 있는 것들은 아주 그렇게 본질적인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제 끌어내라랄지 뭐 도끼로 부셔랄지 이런 내용은 대통령하고 직접 관계된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뭐 헌법 법률 위반이냐 아니냐, 내란죄가 되냐 안 되냐 이걸 떠나서 대통령이 거기에 직접적으로 관여해서 이런 엄청난 것을 지시했느냐 안 했느냐 이게 사실은 지금 중요한 거지. 예를 들어가지고 끌어내려고 안 했다 하더라도 군이 가가지고 봉쇄를 했어요. 그럼 이건 국헌문란 목적이라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본질적인 부분은 이제 그런 거지만 사실은 대통령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는 이 증인들의 어떤 진술의 신빙성 그리고 대통령이 직접 관여를 했고 뭐 예를 들어서 지금 가장 계엄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그런 내용 중에 쟁점 중에 하나가 체포조 관련된 거 아닙니까? 대통령 입장에서는 체포조 관련된 부분이랄지 의원 끌어내라는 부분이랄지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증언을 하는 증인들이 이전에 법정에 나오기 전과 후가 왜 이렇게 다르냐? 그러면 이건 믿을 수 없다. 그래서 나는 체포조랄지 계엄을 경고의 목적으로 한 것이지 만약에 체포조를 운영하고 진짜로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고 하면 이건 경고 목적이 안 되는 거거든요. 대통령은 그게 자신에 있어서는 본질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뭔가 입증을 하려고 뭐 전략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 저는 뭐 그렇게 봅니다. 또 하나 진실 공방으로 번질 만한 게 그러니까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이 철수 지시를 했냐 안 했냐입니다. 곽 전 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이런 지시를 한 적이 없다. 철수를 하긴 했지만 이거는 자신의 어떤 개인적인 그 스스로의 의지로 이걸 명령을 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많이 엇갈리는 부분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계엄 해제를 국회에서 요구하면 이제 바로 해제해야죠. 그럼 이제 철수를 하는 게 맞죠. 근데 이제 시간이 상당히 걸렸단 말이에요. 그걸 두고는 2차 계엄을 하려는 게 아니냐. 아니면 계엄 해제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서 계엄을 끌고 가려는 게 하는 게 아니냐. 이제 그거에 대한 의혹이 상당히 많이 있었죠. 근데 대통령이랄지 이제 김용현 전 장관은 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하면서도 설사 계엄이 이게 어떤 뭐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계엄에서 해제가 요구하면 바로 철수하려고 했다. 그래서 계엄 해제 요구해서 바로 철수를 지시한 것이다. 그런데 사실 이제 곽종원 전 사령관은 지시받은 바가 없다. 그리고 스스로 철수 지시를 한 것이다. 이러니까 이것도 이제 상당히 엇갈린 부분이죠. 앞서도 짚어봤지만 이제 김현태 단장은 말이 상당히 좀 뒤바뀐 부분이 많은데 그것이 뭐 지금 뭐 정치권에서는 지금 민주당 쪽에서는 국민의힘에 회유당한 게 아니냐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기도 하는데 본인의 이제 재판 전략일 수 있다. 뭐 어제 그 뒤바뀐 진술을 봤을 때 본인의 혐의는 좀 벗어나는 그런 진술들이 있었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김현태 단장에 대해서는 사실 지금 뭐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단지 뭔가 계엄을 실행하는 어떻게 보면 가장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현장에 있던 사람이 이 비상계엄이 헌법과 법률 위반이야. 이건 불법이야. 그러니까 나는 항명을 해야지. 이렇게 판단할 여지가 없다는 거죠. 더군다나 법률 전문가도 아니고 또 그런 급박한 상태에서 누구한테 전화해가지고 아는 뭐 변호사랄지 전문가한테 물어봐서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현재까지는 이제 형사 책임의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자유로워요. 그렇지만 본인의 어떤 진술을할지 이런 내용에 따라서 달라질 여지는 있는 거죠. 그런데 저는 뭐 여러 가지 김현태 단장의 어떤 진술이 사실이다 할지라도 조금 의아했던 부분은 케이블 타이와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근데 케이블 타이가
사실은 이제 특수전하는 군인들이 가지고 다닐 때는 다 포박용 아닙니까? 근데 전에는 포박용이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체포할 때 포박하겠다고. 그런데 이제 국회에 뭐 봉쇄용이다. 문을 잠그기 위해서 쓰려고 한 것이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언뜻 설득력이 좀 없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김현태 특임단장이 150명 얘기도 언급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150명을 뭐 끌어내라 이런 거는 듣지 못했지만 그 150명을 뭐 어떻게 해라 그 150명이라는 숫자를 이제 기억한다고 말을 했단 말이죠. 그 실제로 이 150명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국회의원의 어떤 의결 종족수 이외에 또 다른 거는 어떤 게 있을까요? 아니 다른 건 생각할 게 없죠. 왜냐하면 거기에 원래 이제 헬기를 3개조 나누어서 타고 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97명이라는 거죠. 이제 150명은 그냥 나올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근데 아마 김현태 단장이 이 계엄 해제 요구하려고 하면 150명이 필요하다는 법적인 판단까지는 안 했을 거라고 봐요. 그렇지만 뭔가 150명의 이제 150명을 끌어내라고 했으면 이거 국회의원 끌어내라구나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크겠죠. 근데 뭐 150명이 넘으면 안 되는데 뭐 이런 얘기를 그냥 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곽종근 전 사령관이 뭐 그냥 마지못해서 하는 뭐 그런 취지로 뉘앙스로 들었다는 거예요. 본인 입장에서. 그러니까 이제 본인은 이게 150명이라는 것이 국회의원을 말하는 것인지 아닌지 그건 뭐 그 당시에 뭐 판단하기도 어려울 건데 근데 제가 볼 땐 또 그런 생각이 들어요. 150명이라고 얘기했으면 국회의원을 말하는 겁니까? 지금 명령 150명 끌어내라고는 안 했지만 150명이 넘으면 안 되는데 그러면 150명이 뭐가 150명이 넘으면 안 됩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반문을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근데 반문을 안 한 거 보면 이거 국회의원을 말하는 거구나. 이제 그렇지만 그렇게 명령을 했든 안 했든 간에 결국 정문에 막혔잖아요. 막혀서 못 들어간 건 맞잖아요. 경우에 따라서는 150명 끌어내라고 했으면 아니 여기 뭐 보시다시피 15명에서 20명밖에 안 돼서 우리는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라도 이 얘기를 전달을 했어야 하는데 그냥 150명 뭐기 넘으면 안 되는데 이제 거기에서 대화가 끊겼다는 것 자체가 이제 상당히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에요. 어쨌든 뭐 국회의원 끌어내라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뭐 핵심 증인들의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다음 주에 이제 7차, 8차 변론기일에서 퍼즐이 어느 정도 더 맞춰질지는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이재명 대표 관련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최측근이죠. 김용전 부원장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징역 5년이 나왔습니다. 이게 뭐 대장동 사건 관련해서 돈을 받은 혐의인 건가요? 이제 돈 자체는 이제 유동규 씨는 성남도시개발본부장 직무대리 했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뭐 나무이 전형적으로 이제 대장동 개발 사업업자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어요. 하나는 시의원하면서 이제 어제 2심 판결에 의하면 뇌물을 유동규로부터 이제 7천만 원 받은 거. 그다음에 다른 것은 일단 뭐 이재명 대표의 그 당시 이제 민주당 경선 후보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히 지금 호남 쪽 선대 총괄 본부장 하면서 6억 받은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돈 자체가 다 이제 대장동 업자와 관련된 돈이에요. 이 돈의 출처가. 그렇기 때문에 뭐 죄명은 뇌물죄하고 정치자금법 위반이지만 결과적으로 이 자금의 원천은 이제 대장동 사업자가 준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어떻게 보면 대장동과 좀 연관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항소심 재판에서 이제 구글 타임라인이 또 이슈가 됐는데 김 전 부원장이 구글 타임라인을 증거로 제출을 했는데 그 증거로 인정을 못 받지 않았습니까? 이건 저도 직접 써보긴 했는데 직접 수정이 좀 가능한 부분이 있어서 좀 이런 것들 때문에 반려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되게 아리바이를 주장할 때 이제 구글의 타임라인을 주장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뭐 저희 같은 경우는 형사 재판을 많이 하는데 이제 무죄 다투는 사건에 있어서는 이제 구글 타임라인을 제출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구글 타임라인을 제출한다고 해서 무조건 알리바이가 형성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구글 타임라인을 제출하는 것은 범죄 일시 장소에 나는 그곳에 있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죄가 안 되는 거죠. 이 사건에 있어서도 나는 그 자리에 유동규가 주장하는 장소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뇌물을 받은 적이 없다.
이거 취재 아니에요? 네. 그러면 타임라인에 보니까 다른 장소에 있는 걸로 나타난다고 한다면 그러면 어느 장소에 갔었느냐? 또 그 장소에서 무엇을 했느냐? 이제 이런 것들. 그다음에 구글 타임라인이 어떤 수정한 흔적이 있느냐 없느냐. 네.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네. 이제 이번 재판부에서는 이제 타임라인 자체를 이제 증거 능력은 인정했어요. 그렇지만 신빙성이 없다. 증거로 능력은 인정하지만 증거로 채택은 하지 못한다.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단은 그걸 자체를 갖다가 감정을 받기 전에 뭔가 수정한 흔적이 보인다는 거고. 네. 그다음에 이게 이제 안드로이드 폰과 관련해서 구글 타임라인이 뭐 작동을 하는데 예. 김용 씨가 핸드폰 2개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는 구글 타임라인이 있지만 또 하나는 구글 타임라인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2개가 분리되어 있다. 그래서 이걸 믿을 수 없다 해서 사실은 신빙성을 배척한 거죠. 어쨌든 뭐 구글 타임라인으로 반격을 노렸는데 재판부에서 뭐 반전을 이루는 데는 좀 실패한 것으로 보이는데 김용 전 부원장 이번 판결이 그러면 앞으로 이재명 대표 재판에도 좀 영향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직접적인 건 아니더라도 이제 갑준접적으로는 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봐요. 왜냐하면 일단 돈 자체가 이제 대장동 사업자로부터 받았잖아요. 예. 근데 이제 김용은 이재명 대표의 분신, 측근 중에 측근이라고 이재명 대표가 직접 말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 돈 자체는 이제 현금으로 받았는데 그게 이제 어디로 흘러갔느냐 이제 그런 내용이 될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게 대장동과 관련해서는 아마 2심 재판 결과가 최초일 겁니다. 이제 그게 하나 있고 이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가 있냐면. 유동규 씨의 어떤 증언이 사실은 김용에 대한 유죄 판결에서 엄청난 중요한 자료로 결정적인 자료를 썼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의 불리한 이재명 대표가 받고 있는 재판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이 유동규 씨의 진술에 의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까지 재판 결과는 유동규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이제 다른 재판에서도 유동규 씨에 대한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유동규 씨의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이 되면 이건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죠. 그게 어떻게 보면 김용 재판에 있어서 이재명 대표와 관련성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그리고 다양한 법적 쟁점들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미국을 방문한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선물한 황금 삐삐가 공개됐습니다. 네티즌들은 역겨운 선물이라는 비난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신웅진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지난 4일 미국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만났습니다. 네타냐후는 이 자리에서 삐삐로 불리는 무선 호출기 2대를 선물했는데 하나는 황금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황금 삐삐 사진이 공개되면서 이에 대해 대체 무엇을 뜻하는 것이냐, 역겨운 물건이다라는 비난 여론이 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지난해 9월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를 상대로 벌인 삐삐 폭발 작전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시 약 40명이 숨지고 3,400명 이상 다쳤습니다. 헤즈볼라가 큰 타격을 입었는데 민간인들도 상당수 희생됐습니다. هيك صارت ترن غريبة أنا إنه قمت حملتها حطيت لي قرار وسهم إنه عشان أكبس أوكي والضوء صار يغبش على الآخر يعني عشان نقربها على عيوننا أنا قربت عشان نشوف شو فيه بس فقعت ما عرفت شيء. 황금 삐삐를 받은 트럼프 대통령은 훌륭한 작전이었다는 말로 화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트럼프는 답례로 두 정상이 함께 촬영한 사진에 위대한 지도자 비비에게라는 문구와 서명을 직접 써넣어 건넸습니다. 비비는 네타냐후 총리의 애칭입니다. YTN 신웅진입니다. 미국이 제재 위반을 이유로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전용기를 압류했습니다.
이번이 두 번째인데 앞서 억류 미국인들을 석방하는 등 나름 트럼프 코드를 맞추려고 노력했던 마두로 대통령에게는 당혹스러운 상황입니다. 김도원 기자입니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의 전용기에 커다란 압류 딱지가 붙었습니다. 정비를 위해 도미니카 공화국에 계류돼 있던 전용기를 루비오 국무장관이 방문한 김에 압류해버렸습니다. 제재와 수출 통제, 자금 세탁 규제 위반 등이 이유입니다. Since then, that aircraft was utilized for every single state visit by the illegitimate President Nicolas Maduro, to include the 2023 U.S. Venezuela prison as well. 미국의 마두로 대통령 전용기 압류는 지난해 9월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미국은 부정선거와 인권 침해, 부패 등을 이유로 베네수엘라에 대해 강도 높은 제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서 마두로 정권은 지난달 미국의 그리넬 특임대사가 방문했을 때 억류 미국인 6명을 석방하는 등 성의를 표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마두로 대통령이 추방된 불법 이민자 수용에 동의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Y de la Venezuela libre, soberana y bolivariana, le decimos al presidente Donald Trump, hemos dado un primer paso. Ojalá se pueda sostener. 트럼프 2기 출범을 맞아 코드 맞추기에 나섰지만 베네수엘라에 대한 미국의 강경 정책엔 변화가 없어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기 때도 마두로 대통령을 독재자로 규정하고 축출을 시도했지만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YTN 김도원입니다. 서울 등 수도권은 눈이 대부분 그쳤지만 찬바람이 강해지고 충청과 호남, 제주도를 중심으로는 여전히 강한 눈이 집중되는데요.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윤수빈 캐스터. 네, 여의도 수산계류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한강 주변이 얼어붙었다고요? 네, 맞습니다. 연일 한파가 기승을 부리면서 수산계류장의 한강물이 얼어붙었습니다. 제 주변으로 이런 얼음 조각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얼음 조각을 던져봐도 강물이 워낙 꽁꽁 얼어붙어서 얼음 조각이 산산조각 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영하 7.1도까지 떨어져 있고요. 칼바람의 체감 온도는 영하 14도까지 곤두박질해 있습니다. 외출 시 옷차림 따뜻하게 해주시고요. 보온 용품도 챙겨 나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서울 등 수도권 지역은 눈이 그치고 대체로 맑은 하늘이 드러났습니다. 반면 충청과 호남, 제주도를 중심으로는 여전히 강한 눈구름대가 분포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전주와 고창 등 전북 서부에는 대설경보가, 그 밖에 호남과 충청 곳곳, 경남 서부와 제주도에는 대설주의보가 발령 중입니다. 앞으로 제주 산간에 많게는 30cm 이상, 호남에는 최고 25cm 이상의 폭설이 더 쏟아지겠고요. 충청에도 최고 10cm 이상의 많은 눈이 내리겠습니다. 절기 입춘에 들이닥친 한파의 기세도 한 주 내내 꺾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부와 전북, 경북을 중심으로 한파특보가 유지 중인데요. 낮 동안 서울의 최고 기온은 영하 7도 선에 머무르겠고 전주와 안동은 영하 4도에 그치겠습니다. 눈은 주말인 내일 새벽 충청 지방부터 점차 그치겠지만 호남 서해안과 제주도는 모레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고요. 주말 동안에도 한파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강추위 속에 곳곳으로 눈이 쌓이면서 빙판길이 만들어진 곳이 많습니다. 도로가 무척 미끄러우니까요.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윤수빈입니다. 뉴스나우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도 생생한 뉴스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